자, 여러분, 이제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집에를 갔다 왔는데, 아기가 지금 좀 아파가지고, 걱정입니다. 지금 하여튼, 갔다 왔는데, 그렇습니다. 아기를 보면서 잠깐, 그, 비밀의 숲을 봤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 스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학교 폭력이 정말 사람의 이게 학교 폭력도 그렇고 모든 폭력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의 머리에 계속 남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백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백제, 여러분 책으로 보면은 24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볼게요. 자, 백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자, 백제 보도록 하죠. 그 삼국 중에 가장 먼저 멸망한 나라입니다. 이제 백제에 대해서 이제 좀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도 얘기했지만 온조가 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그 온조가 나라 세우는 과정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온조가 한강에 나라를 세웠는데 온조가 부동산에 내가 밝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디에 나라를 세웠다? 지금의 강남 지역에, 그러니까 이게 위대성이라는 걸 세웠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풍납토성이라는 게 있어요. 풍납토성. 좀 적어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백제가 이곳에 정착했다고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뭐다? 풍납토성이 있다. 잠깐 좀 생략을 하고 좀 적어볼까요? 대표적으로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풍납토성이라는 게 있고, 몽천토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들이 이렇게 있고,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족은 부여시다. 그 얘기를 했고, 고씨가 아닙니다. 왜 부여시인지 제가 설명을 했죠. 백제 건국신화에 보면은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를 알 수 있고, 바로 요거 석천동 무덤. 돌을 무지 많이 쌓았다 해가지고 돌무지 무덤이고 적석총이란다 했죠. 그 얘기를 했고, 위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 적석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 초기에 같은 무덤 양식이다. 이 얘기를 알 수가 있고, 자, 이제 고이왕을 좀 볼게요. 고이왕 때는 고구려에서는 동천왕이라는 사람이 이때 집권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정치를 보면 일단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하고 관등제를 도입하고 관복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발전 루트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백제가 먼저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발전하는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한강 유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흔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그 기반을 다져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반을 다져놨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한강 유역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등과 관복, 그 다음에 뭐 이러한 기본적인 국가 체제를 정비해 놨기 때문에 근초고왕 때 빨리 발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도 소수림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비를 했기 때문에 광개토와 장수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고, 신라도 역시 진흥왕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지증왕이라든가 버풍왕이라든가 이런 왕들이 다 기반을 닦아 놓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났다 해서 바로 전성기를 맞이하는 건 아니에요. 전성기라는 건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차근차근 단계를 이제 밟아온 거죠. 자, 그 다음에 6자평, 16관등제가 정비가 되었다. 그래서 율령을 반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6자평 중에 높은 사람을 상자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복 활동을 보면은 목지국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좀 설명을 여러분한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백제는 요 지역인 거야. 백제가 요 지역에.
그리고 요 이때는 다 누구의 땅이냐면 마한의 땅이었던 거지. 마한의. 근데 선생님, 그 교수님, 마한 땅에다가 이렇게 나라를 세운 게 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마한은 연맹왕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마한의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이 마한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마한이 백제가 와서 나라를 뭐 세운다 했을 때, 아유, 뭐 쟤네들 뭘 하겠노, 뭐 세우든지 말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얘네들 자체도 막 다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백제가 나라를 세웠어. 근데 이 마한 중에 제일 강했던 나라가 이 한강 북쪽에 있는 목지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제가 이 목지국을 정벌을 한 거야. 학생들 지금 얘기한 거 한능검에 안 나와. 이건 공무원식의 얘기야. 목지국을 정벌하자 이 세력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밑에만 이제 마한이 성립하게 되고 요 위에가 백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밑에까지 다 정벌한 사람이 이제 누가 되냐면 이제 근초고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거나 한능검 준비하는 학생들이 목지국이 마한에서 제일 세기 때문에 목지국을 정벌했다는 것 자체가 마한을 정복했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목지국은 마한 안에 있는 국가들 중에 제일 센 국가고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고 이 마한 전체를 다 정벌한 사람은 이제 근초고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위왕이 다 했다 해가지고 마한을 다 정복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 그래서 강의 북쪽 강북 지역에 목지국이 있었고 강남 지역에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백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고위왕이고 이게 점차 확대 나왔던 게 이제 근초고왕이 되는 거지. 자, 근초고왕 별표. 자, 근초고왕. 왕이 부자상속을 한다. 왕이 부자상속을 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정복 활동을 하는데 마한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국 원앙을 전사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고구려를 공격할 당시에 이거 좀 적어줘야겠다. 이 고구려를 공격했을 당시에 이제 고구려가 고국 원앙이 죽었잖아요. 여기가 있던 곳이 평양성이죠. 평양성. 평양성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지도를 통해서 좀 볼까요? 지금 보면 백제가 이러한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을 했대요. 여기 산둥반도, 동진, 일본이 하면 안 되지. 외까지 영토를 이렇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여기 지역,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앙을 어떻게 했다? 전사시켰다. 이런 것들을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광개토대왕의, 근초고왕의 그러한 업적을 상징하는 유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게 칠지도, 칼. 이거 갖고 싸우면 잘 싸울 수 있을까? 아니라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상징검이라고 해요. 상징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칠지도가 일본에서 발견됐는데 일본이 이제 일본과 근초고왕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보통 칼은 왕이 신하한테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에도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식칼 세트 뭐 이런 거 선물하는 것도 약간 그런 문화도 좀 비슷한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원래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칼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왕이 신하가 왕한테 자 선물 칼 받아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은 이 칠지도가 백제가 일본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제 계속 이어서 보면 이런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대외 관계를 보면 동진과 교류했고 아까 얘기했던 일본에게 칠지도를 하사했고 왕인과 아직기에게 문화를 교류했다. 그래서 특히 아직기라는 사람이 왕인하고 아직기가 일본에다가 한자를 이렇게 전래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데 특히 아직기가 이렇게 한자를 갖다 주는데 왕인하고 아직기가 같이 그래서 나 이거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외웠는데 왕인이 일본에게 한자를 갖다 주니까 왕인이 이렇게 얘기했대. 아직도 한자를 안 써? 아직도 한자를 안 써? 아직기의 한자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자, 문화 봅시다.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다. 박사 고흥으로부터 서기 편찬을 지시했다. 요거 진짜 많이 나온다. 지난번 한능검 시험 문제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 요 지도를 내놓고 당시의 시대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요게 답이 나왔어요. 고흥으로부터 서기를 편찬했다. 요거 진짜 시험이 많이 나왔다. 요거 별표.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 다 했고, 자, 침류왕 봅시다. 침류왕. 침류왕 때 이제 불교를 수용하게 돼요.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이 불교를 수용했죠.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비유왕 봅시다. 비유왕. 자, 비유왕 잠깐 볼게요. 자, 비유왕은 누이찌왕과 동맹을 체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15대 비유왕이 있는데, 잠깐 앞에 좀 볼게요. 요거를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빈 여백에다가 좀 필기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자, 백제하고 고구려를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백제가 있어요. 여기 신라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같이 봅시다. 학생들, 두 개를 같이 봅시다. 고구려를 봅시다. 이 고구려와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먼저, 초고 왕이 지금 고구려를 공격을 했잖아. 그래서 누가 죽었어? 고국 원왕이 전사했죠. 이렇게 공격을 해서.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소수림 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즉위한 사람이 이제 누구야? 광개토 대왕이야. 광개토 대왕이 때는 이제 누구였냐? 이때 당시에 백제에는 아신왕이라고 있었어요. 책에 안 적혀 있는데 아신왕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 아신왕이 이제 광개토 대왕한테 계기다가 이제 광개토 대왕한테 공격을 받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한강 이북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한강 이북을. 그치? 한강의 북쪽, 그러니까 강북 지역을 뺏기게 된 거야. 그리고 이 광개토 대왕 다음에 이제 등장했던 사람이 이제 장수왕 때 이게 되는 거지. 이제 장수왕 때 무슨 정책? 남진 정책을 쓰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이제 계로왕이 되는 거지. 계로왕. 이때 당시에 첫 번째 왕이 비유왕이었지. 비유왕을 했는데 비유왕이 장수왕이 남진 정책이 오니까 신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 왕이 누구냐면 누이찌왕이에요. 그러니까 누이찌왕과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비유왕이 죽고 이제 계로왕이 됐는데 계로왕 때 장수왕의 공격으로 이제 계로왕이 죽은 거지.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장수에서 계로왕. 안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이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계로왕이 죽고 수도를 옮기게 되는 거죠. 어디로 옮기게 된다? 한성. 여기서 한성이라는 건 어디야? 강남 지역이지. 이 강남 지역에서 어디로 내려가게 된다? 이제 웅진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지. 여기 웅진이 어디예요? 공주죠, 공주. 그래서 이 공주로 수도를 옮기게 된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볼게요. 요 최근에 서울 부동산 값 때문에 막 난리가 나가지고 뭐 다시 세종시로 옮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거와 좀 비슷하게 뭔가 세종시는 국가가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 10년? 노무현 정권 때니까 뭐 그때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 여기에서 이 수도를 옮기는 건 계획적으로 간 거야, 무계획으로 간 거야? 그렇지, 무계획으로 간 거지. 무계획으로 갔는데 방어하기 유리한 데로 가야 돼? 방어하기 쉬운 곳으로 가야 돼? 방어하기 어려운 곳으로 가야 돼? 방어하기 쉬운 곳으로 가야 돼? 방어하기 쉬운 곳으로 가야 되겠지. 왜요? 내가 지금 급하게 수도를 옮기는 것도 있지만 언제 고구려가 들여닥칠지 모르니까 방어하기 유리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주에 가면은 뒤에는 강이 흐르고 밑에는 옆에는 산이 있고 막 이러니까 방어하기가 유리한 거야. 이거는 수도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 수도는 인구가 모이기 때문에 수도는 보통적으로 평야에 지어놓고 그 수도 근처에 있는 산에다가 산성을 지어놔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산성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 가는 그런 형태지, 수도 자체가 방어로서 유리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막 고려시대 때 개성 같은 데 보면은 개성에 성이 몇 개가 있냐면 궁궐, 한 겹, 두 겹, 나성까지 해서 3겹을 둘러놨다고. 그런 식으로 수도 자체는 원래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고구려에 방어하기 쉬운 곳으로 옮겨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구가 모이고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수도로 옮기는 거야. 어디로? 부여로 옮기는 거지. 이 부여가 이제 이때 당시에는 사비였지, 사비. 이렇게 옮기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 이때 당시에 남진 정책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고구려가 이때 당시에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고구려비를 세웠는데 이게 충주 중원 고구려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백제가 수도를 여기 보면 웅진으로 옮기게 나와 있죠. 웅진으로 옮겼다. 자, 그 다음에 계로왕 했고, 자, 그래서 계로왕은 수도를 문주 자기 아들에게 시켜서 자기 아들 시킨 게 아니고 이제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웅진을 옮기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죽고 수도도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왕권이 약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주왕도 결과적으로 살해가 됩니다. 자, 여기가 학생들 공주에 있는 공산성인데요. 이건 두산백과에서 제가 캡처해 온 건데, 학생들 공주 이거 적어보세요. 부여하고 공주 일대가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돼 있어요. 그것도 꼭 알아셔야 되고, 여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정부가 한 1억 정도의 그 예산을 부었다 하더라고요. 그래 1조인가? 1억이 아니고 1조 정도의 예산을 부어가지고 요 일대를 경주처럼 이렇게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관광 쪽으로.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셔야 되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가기가 힘들겠네요. 여기가 내가 찍은 거예요. 여기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공산성. 여기가 백제 왕궁이 있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일종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쪽으로 피난 갔던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왜냐하면 그 궁궐이 세워지기에는 너무 안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평평한 평야지대가 별로 없어요. 들어가 보면.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학생들 요거 뭘 것 같아요? 요 앞에 요거 뭘 것 같아요? 이게 우물이에요. 우물. 그러니까 이게 피난 오면 사람들이 물이 필요하니까 이런 우물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동성왕 봅시다. 동성왕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동성왕 때 요거 시험에 나오겠다. 요거. 소지왕과 결혼동맹. 요거. 앞에 비유왕 때는 물지왕이랑 문서로 했고, 문서로 하니까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결혼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동맹은 실제로 100년을 갑니다. 그래서 100년을 갔는데, 결국 성왕 때 깨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무령왕 봅시다. 무령왕. 무령왕은 이제 내가 백제 전공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보면 백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 무령왕 때 와가지고 이 무령왕이 이 웅진, 그러니까 지금의 공주 지역이죠. 이 웅진 백제 때의 기반을 다진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혼란스러웠던 백제의 상황을 수습한 분인 것 같아요. 내가 이분의 업적을 좀 보면. 그래서 이분은 중앙 집권을 강화했고 22담로가 있는데 22담로. 22담로라는 건 뭐냐면 22개의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 행정구역을 뭐라고 하냐면 담로라고 해요. 그럼 담로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22개가 있는 건데 거기에 왕족을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과 친척의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왕권 강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외교를 특히 많이 했는데 양나라에서 그 시호를 받아오는데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는 시호를 받아오는데 이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동 대장군까지 뭐 어떻게 할 필요 없이 요거를 눈에 익혀두세요. 이게 시험 보기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나오면 뭐 찍어야 되냐? 22담로 찍으면 돼요.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시험에. 자, 이게 양나라에서 백제 외교관이 왔을 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갖고 이렇게 적어서 보냈대요. 여기 보면 백제 국사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령왕 하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무령왕릉이죠. 잠깐 무령왕릉에 대해서 역사학과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 뭐 제가 고고학 전공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아는 지식 범위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고고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고대 이제 과거의 역사적 유물을 발굴하는 학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을 발굴하는 학문인데 우리나라는 고고학을 언제 들어왔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근데 일본은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일본에 유학 가 있던 유학생들이 이제 스웨덴에서 이 고고학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을 들어왔을 때 시제가 일본이 아마 1890년에서 1900년대 요 시대에 고고학이 일본에 들어오는데, 이 고고학을 일본에서는 이때 당시 학문적으로 공부했을 시기예요. 그러다가 이 고고학을 이제 실제로 적용해 보자라고 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굴을 개떡같이 하고 자기 나라에서는 엄청 조심하게 이제 발굴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고고학자나 또는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일본과 많이 교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고고학을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고고학을 손을 대가지고 개떡같이 해놓은 게 지금 석굴암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근데 이 무령왕릉에는 요 주변에 몇 개의 무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 발굴을 이제 하고 도구를 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 일대에 물이 고이고 침수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보수공사를 하다가 1960년에 여기에 바로 이제 무덤의 입구가 발견이 되게 돼요. 여기가 이제 돌박 무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돌박 무덤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보니까 유물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굴되지 않은 형태에서 그대로, 그 위치 그대로, 그러니까 백제 때 묻혀있던 양식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가 이제 사람들이 놀라서 들어갔는데 방이었는데, 이 방이 기존에 있던 방이랑 달랐던 거죠. 어떻게 다르냐? 벽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벽돌 무덤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벽돌 무덤은 우리나라 양식이 아니라 중국 양나라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로 더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관이 실제로 2개가 있었고 여기 해태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죠? 이거는 실제로 가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 유물은 다 빼져 있지만 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다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때 당시에 다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일단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 시험에 나오는 걸 보면 여기에 보면은 그 왕이 누웠던 자리, 왕비가 누웠던 자리, 요 지역을 지키는 요 동물, 신성 동물이 여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요 금관 같은 거, 이런 귀고리, 그 다음에 요게 뭘 것 같아요? 항상 시신 놓는 다리를 이렇게 놓는 곳,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1960년에 발굴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이걸 알고 이제 발굴을 하러 간 거죠. 이때 당시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제 고고학 학자신데, 김원용 교수님이신데, 이때 우리나라의 고고학자들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거는 제가 절대로 이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분들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일제강점기 교수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때 이론은 빠삭했을지 몰라도, 이게 실무 경험이 없었어요. 이거 발굴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경험들이 없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이때 당시에 1960년대고 이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아무래도 기자님들이 이런 걸 봐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을 거지만, 이때 당시엔 1960년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의식은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뭐 다른 나라에 선물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SNS에다 박정희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잘못했어요, 그것도. 근데 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거 양면성을 봐야 돼요. 역사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양쪽 입장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조선시대 때 사람을 파는 행위는 잘못된 거잖아요.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 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내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국가 지도자이고 그 사람은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지금만큼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일제강점기에 태어났고 먹고 사는 게 급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돼 있겠어요. 내가 국가 지도자니까 문화재 줘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참모들도 아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재 주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이 시대가 변한 거죠. 옹호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근데 이때 당시 기자님들도 이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문화재를 막 훼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원영 교수님이 여기 딱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상황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냥 하루만 이거를
24시간도 안 돼서 발굴했어요. 이 엄청난 문화재를. 내가 발굴했을 때 당시에 내가 발굴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발굴 한 8개월 했는데 느낀 걸로 얘기하면 이 정도 규모라면 한 3년을 발굴해요. 3, 4년은. 근데 이걸 24시간도 안 돼서 발굴을 했다는 거는 정말 이건 막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김원영 교수님 자서전을 보면 자기 인생의 최대 후회자가 남고 자기는 역사에서 죄를 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때 실패를 하고 다시 발굴을 한 게 이제 천마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내려와서 지시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실패를, 이 무령왕릉의 실패를 다시 업그레이드 한 게 이제 천마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성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무령왕릉에서 나온 왕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게 제일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네요. 학생들, 이 무령왕릉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무령왕릉에서 이 왕의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가 정확히 나왔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시대 무덤 중에 선덕여왕릉, 무슨 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무덤이 실제로는 발굴이 안 되고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삼국 사기를 보고 찾았거든. 그 무덤에 실제로 이 무덤이 발굴했을 때 이 무덤의 죽은 주인이 누구다 하고 나온 유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삼국 사기를 보고 찾아가니까 거기 위치가 있었던 거지. 근데 삼국시대 무덤 중에 유일하게 주인의 이름이 정확히 적혀있는 무덤은 무령왕릉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학생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왕 볼게요. 성왕은 이제 그 무령왕의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왕인데요. 수도를 옮깁니다. 사비로. 수도를 옮긴 이유는 뭐냐면은 그 웅진의 지형적인 이유 때문이죠. 너무 이제 방어에 유리하니까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자. 그냥 두 번째는 이제 왕권 강화 때문에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런 수도를 옮기자고 했을 때 신하들이 반대를 해도 옮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왕권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센데 옮기니까 더 세지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도 오부, 오방 이런 식으로 거치게 되고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부터 국호가 남부여입니다. 백제에서 이름을 바꿔요. 다시 남부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이제 관제정비. 오부가 수도행정구역, 오방은 지방행정구역입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강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한강은 이때 당시에 진흥왕하고, 자, 요거 좀 볼게요. 요거를 다 설명하면 오늘 여기까지만 무왕까지만 하면 되겠다. 자, 학생들 잘 볼게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나제동맹이 한 100년을 했습니다. 몇 년? 100년을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성왕하고 진흥왕하고 손잡고 한강을 차지하게 되는데, 진흥왕이 한강의 북쪽, 성왕이 한강의 남쪽, 지금의 강남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왕 입장에서는 옛날에 백제의 수도가 있던 곳이니까 강북보다는 강남을 차지하고 싶어 했었겠죠. 근데 진흥왕이 한강을 다 차지하고 싶어 갖고 성왕을 배신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왕을 배신하게 되고 한강 유역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왕이 화가 나, 안 나? 나겠죠. 기분도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성왕은 어떻게 했냐면, 잘 들으세요. 신라가 한강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충청도 옥천이라는 곳인데, 이 관산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관산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성왕이 좀 나대는 걸 좋아했나봐. 역사에서 그렇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좀 오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 관산성을 갔는데 성왕이 자기가 직접 정찰을 하겠다고 해서 병사 50명을 이끌고 갔는데, 이 정찰은 왕이 가는 게 아니고 신하를 보내는 거죠. 원래 쫄따구들을 정찰을 하는 건데 성왕이 직접 정찰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신라 병사를 만나갖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왕이 없으니까 이제 뭐 전쟁이 끝나는 거지 뭐. 그게 관산성 전투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때 당시에 성왕이 대가야 일본 왜 백제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전투를 쳐들어갔다가 이제 신라한테 진 거지. 그러면서 성왕이 죽게 되자 백제는 이제 누구랑 원수가 돼요? 신라랑 원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랑 동맹을 맺게 되고, 신라는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수나라하고 당나라하고 동맹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는 수나라를 꼬셔서 고구려를 공격하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나라가 가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지문덕한테 두드려 맞는 그런 것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 볼게요. 문화, 불교 중흥, 불교 전파. 그 다음에 일본에게 요거 놀이 사치기 한 번씩 시험에 나왔다. 놀이 사치기가 왜 시험에 나왔냐? 관산성 전투랑 세트로 나왔어요. 관산성 전투가 있을 때 당시에 사회상을 고르시오. 학생들 이거 내가 기말고사 할 때도 낼 수가 있다.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배웠어요. 놀이 사치기. 이 놀이 사치기라는 백제 학자가 일본에 갔는데, 왜 갔는데 불교가 없어. 근데 이제 불교를 일본 사람들이 받아보니까 너무 사치스러운 거야. 놀이 사치기. 불교가 사치스러워요. 놀이 사치기. 전 좀 맞아야 해요.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나중에 나한테 공화다 하지 말아요. 그럼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거 왜 이렇게 됐노? 이렇게 오늘 성황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성황까지 일단 이제 성황까지 더 하기로 했지. 자,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 무왕 볼게요. 무왕은 이제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신라를 압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신라에서는 선덕여왕하고 진덕여왕이었는데, 그래서 신라를 이때 당시에 많이 압박을 하고 있었고, 이 사람하고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미륵사라는 게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 하면 이제 또 유명한 게 이제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제 학생들 적어보세요. 서동료. 이 사람이 왕자 시절에 그 신라의 선화공주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뭐 오늘 얘기하면은 이 여자랑 나랑 뭐 관계를 했다 하면서 막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집에서 쫓겨난 거야. 그래서 이제 가서 너를 위로해주면서 쓱 백제로 데리고 옵니다. 그 결혼을 했죠. 근데 이게 오늘 얘기하면 이거 명예훼손이지. 하여튼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 무왕하면 서동료라는 얘기가 있고, 이 서동료와 세트로 나오는 게 이제 익산의 미륵사라는 절이 있는데, 오늘로 얘기하면 절이 없기 때문에 절 터마 있다 해서 사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면 이 미륵사를 왜 만들었냐, 그러니까 무왕이 수도로 한번 옮기려고 했어요. 익산에 지금 익산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산으로 여행 가다가 이제 잠깐 들린 적이 있는데, 잠깐 보면, 자 봅시다. 지금 절이 불타고 없어요. 그래서 저희 터만 있는 거야. 미륵사지야. 저희 터만 있는 걸 사지라고 해요. 근데 여기를 이제 복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마 1980년대 사진이었을 거예요. 아마 80년대, 90년대 사진인데, 이때 당시 이렇게 요 탑만 하나 있었어요. 요 탑, 요거. 요 탑만.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책에서 봤을 거예요. 이게 이거잖아요. 요거. 요 뒤에 이렇게 시멘트 발라놨잖아. 요거. 나 대학 다닐 때 이걸 누가 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했더라고.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이 익산에 이게 무너진다고 하니까 많이 얘기를 한 거야. 이때 당시 주민들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걸 했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일본 놈이 나쁜 놈의 새끼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이때 당시에 일본이 할 수 있는 기술력 갖고는 최도로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나름대로 많이 한 거죠. 뭐 일본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를 이렇게 분해를 이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는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고, 이것도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다가 얼마 전에 사리가 나왔어요. 사리. 그건 나중에 보여줄게요. 이건 내가 저녁에 가서 찍은 거.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10년 만에 복원이 끝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복원이 돼 있어요. 이건 복원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지금 현대식으로, 그러니까 보면 요거는 지금 기계가 그 돌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여기 가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돌의 색깔이 달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천장을 보면 돌 색깔이 이렇게 달라. 왜 다르냐면 이건 백제시대 돌, 이거 현대 돌 이렇게 하니까 색깔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현대 기술로 만들고 거기다 백제 돌을 끼워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복원된 거. 아직 나는 가지 못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완성된 거. 옛날 백제 때 이랬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3탑 3금당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발견됐냐면 이제 사리가 발견됐는데 요 사리가 발견됐다고 해요. 사리가 뭐냐면 우동사리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사리라는 건 뭐냐면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불교에서 이렇게 돌을 열심히 닦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화장을 하면 이렇게 구슬이 나온대요. 오늘로 얘기하면 화장한 거예요. 화장한 거. 사람 시신을 화장한 거. 여기 스님 화장한 거를 함에다가 넣어서 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시신 화장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글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둔 거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백제를 거의 다 했습니다. 백제를 거의 다, 백제의 역사 파트는 거의 다가 했고, 이제 의자왕하고 백제 문화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의자왕 같은 경우는 삼국 통일 과정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인터넷 강의를 꼭 들으시고 댓글을 달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출석이 인정이 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수업을 안 듣고 수업을 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 강의가 이제 가야 신라로 넘어가는데 이제 백제 부분을 아예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